지난 글에서도 밝혔지만 이승만, 박용만 두 사람이 독립운동의 근거지로 하와이를 선택한 이유는 당시 미주에 살고 있던 한인교포의 절대 다수가 하와이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유영익에 따르면 1913년 당시 미주 전체의 한인교포 숫자는 대략 9,000명이었는데 그중 6,000명 정도, 즉 3분의 2가 하와이에 살고 있었다. 그러므로 당시 미주에서의 독립운동을 위한 조건에서 하와이를 능가할 곳은 없었다. 1912년 8월 네브라스카 헤이스팅스에서 의논한 끝에 하와이를 선택한 두 사람은 각각 하와이로 향했다. 32살 박용만은 1912년 12월, 그리고 38살 이승만은 1913년 2월 하와이에 도착했다. 두 청년이 독립운동의 큰 뜻을 품고 정착하러 온 당시 하와이는 어떤 곳이었는가? 이승만의 정착 15년 전인 1898년 스페인과의 전쟁에서 이긴 미국은 필리핀에 이어 하와이도 미국의 영토, 즉 준주로 편입시켰다. 하와이는 그로부터 61년이 지난 1959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미 연방정부의 독립된 주로 승인받을 수 있었다. 그 사이 하와이는 일정한 수준의 자치가 허용되었지만 행정적으로는 캘리포니아주의 관할 아래에 있는 미국 영토였다. 하와이의 존재를 서구 세계에 처음 알린 사람은 1778년 하와이에 도착한 영국인 선장 제임스 쿡이었다. 그러나 그 이전에도 하와이는 중국이나 일본, 그리고 폴리네시아 여러 지역과 간헐적인 교류를 하고 있었다. 분열된 하와이에 통일 왕조를 처음 세운 사람은 카메하메하 대왕이고 시기는 1795년이다. 카메하메하의 하와이 왕국은 그로부터 약 100년간 계속됐다. 1894년 하와이 공화국이 들어서면서 하와이는 4년 만인 1898년 미국에 합병되었다. 하와이의 사탕수수 재배가 처음 시작되어 플랜테이션 농장으로 발전한 시기는 하와이 왕국의 발전 시기와 거의 겹친다. 사탕수수 플랜테이션의 수익성에 눈을 뜬 하와이 왕국은 그러나 인구가 줄어드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1831년 12만 5천 명이었던 하와이 왕국의 원주민 인구는 약 20년 만인 1850년 8만 4천 명으로 급감했다. 쿡 선장 이래 서양과의 교류가 시작되면서 외지인을 따라 들어온 질병을 원주민들이 이겨내지 못한 결과다. 인구 감소로 사탕수수 농장 운영에 필요한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하와이 왕국은 해외로 눈을 돌렸다. 하와이 이민사에 정통한 이덕희 선생은 당시 하와이의 외국인 이주 역사를 이승만의 하와이 30년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1852년 1월 도착한 중국인이 첫 외국인 이민 계약 노동자였는데 1898년까지 하와이 왕국에 도착한 중국인은 3, 4만 정도였다. 다음으로 하와이 왕국에 도착한 외국인 노동자는 포르투갈 사람들로 1878년 9월 시작하여 1913년까지 약 2만 5천 명이 입국했다. 또한 1885년부터는 일본인 노동자 입국이 시작되어 1894년까지 2만 8천여 명이 들어왔다. 일본인들이 들어오면서 사탕수수 농장 노동자의 약 64%를 일본인이 차지하게 됐다. 2만 8천여 명의 일본인이 64%를 차지한 이유는 앞서 도착한 다른 국적의 노동자들이 일정한 기간을 거치고 난 후 농장을 떠났기 때문이다. 사탕수수 농장의 계약 기간은 대부분 3년이었다. 사탕수수 농장 노동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한 일본인 노동자들은 파업이 잦았다. 당연히 농장주들은 다른 노동력을 찾는 관심을 기울였다. 그러나 미국의 영토로 편입된 하와이는 과거 하와이 왕국이 시행하던 방식의 외국인 노동자 확보가 불가능했다. 미국 법이 계약에 의한 이민 노동을 불허했기 때문이다. 1898년 스페인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미국은 카리브해에 있는 푸에르토리코도 자국 영토로 편입시켰다. 이듬해 8월 두 번의 허리케인으로 쑥대밭이 된 푸에르토리코 주민들을 미국은 하와이로 이주시키기 시작했다. 자국민이었기 때문에 이민에 관한 문제가 있을 수 없었다. 1901년이 되면서 이들의 규모는 6천 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의 노동력 부족은 푸에르토리코 노동자들만으로 해결되지 않았다. 하와이가 이러한 상황을 겪을 즈음인 1902년 3월 주한 미국 공사 알렌은 본토에서 휴가를 마치고 하와이를 들러 서울로 돌아가는 중이었다. 농장주들과 만난 자리에서 알렌은 노동력 부족을 호소하는 농장주들에게 한인 이민을 주선해 보겠다는 약속을 했다. 알렌이 다녀간 이후 하와이에서는 계약 이민 노동 불허 정책이 사실상 무너졌다. 1903년부터는 오키나와 노동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1920년이 되면 그 숫자가 2만 명에 달했다. 또한
1906년부터는 필리핀 노동자도 들어오기 시작해서 1946년까지 12만 5천 명이 들어왔다. 이승만이 정착할 1913년 당시 하와이는 말 그대로 다문화 사회가 되어 있었다. 한편 서울로 돌아간 알렌은 고종의 신임을 배경으로 외국으로 나가는 이민자를 위한 여권 발급 기관 유민원을 설치하고 이민에 관한 업무를 자신의 친구인 데실러가 설립한 회사가 맡도록 했다. 1902년 11월 합법적 이민에 관한 모든 절차가 마련되어 신문 광고 등을 통한 이민자 모집을 했으나 별 효과가 없었다. 감리교단이 인천에 세운 내리교회 목사 존스가 나섰다. 존스는 배제학당 교수진으로 한글 보급에 앞장서기도 해서 따르는 신자들이 많았다. 기후 좋은 하와이는 자녀 교육의 기회가 좋고 급료가 높을 뿐더러 집과 의료비를 주며 교회에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며 이민을 권장했다. 마침내 1902년 12월 22일 제물포항에서는 50내가구 121명의 이민단을 보내는 존스 목사의 예배가 열렸다. 설레는 마음으로 배에 오른 이민자들은 목포, 부산 그리고 일본의 나가사키를 거쳐 마침내 1903년 1월 2일 호놀룰루 항구에 도착했다. 출발은 121명이었지만 일본에서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19명이 탈락해서 하와이 호놀룰루 항에 도착한 사람은 102명이었다. 그나마도 16명은 병에 걸려 다시 돌아가야 했다. 실제 하와이 땅을 밟은 이민자는 86명 뿐이었다. 이렇게 시작된 하와이 이민은 1905년 8월 8일 고종이 이민을 금지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하와이의 간한인 노동이민의 누적 총수는 7,400여 명으로 확인된다. 다른 국적의 이민자 숫자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작은 숫자이지만 당시 미국에 온 한인들 기준으로는 절대 다수의 큰 숫자이다. 이들은 도착 즉시 하와이 플란테이션 농장 이곳저곳으로 배치되어 노동자 생활을 시작했다. 존스 목사의 주선이 이민에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한인 이민자들 상당수는 기독교 신자들이었고 특히 감리교인이 많았다. 당시 하와이는 기독교의 두 교파가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었다. 장로교가 미처 진출하지 못한 상황에서 회중교회는 중국인 이민자를 그리고 감리교회는 일본인과 한국인 이민자를 담당하고 있었다. 하와이가 바로 이런 상황일 때 밀서를 품은 이승만이 미 본토로 가면서 1904년 11월 29일 하룻밤을 하와이에서 보냈었다. 교민들과 뜨거운 교감을 한 이승만은 그로부터 거의 10년이 지난 시점인 1913년 2월 3일 다시 하와이를 찾았다. 이번에는 독립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한 본거지로 하와이를 전략적으로 선택한 결과였다.